성시의 역사와 그 재현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고려시기 사원의 그 생산활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그 사원의 그 생산활동이 어떻게 그 교육되는가 그것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고려시대 사원 교육원의 중요한 그 기능을 그 잡았습니다. 그 다음 그 중에 이제 성시와 관련시켜가고는 이 대개 그 조선시대 이후 뭐 성시가 이 약화가 되었죠. 부인사만 겨우 그 명맥이 그 유지되었고 또 지금 그 경우에도 그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원 교육 활동의 그 이축 요인을 그 정해본 성시 제의 그 방향성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주제로 그거 잡았습니다. 근데 뭐 이백일 선생님이라든지 한기문 선생님 그 경우에 이 전통 그 불교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뭐 자료를 뭐 조사하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원교육 활동의 그 이축을 통해온 성시제의 그 방향성이라는 그 부분에서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조선 시대 때 그 문제를 통해 갖고 이 대개 그 유학자들 그 경우에 이 고려 시대가 그 멸망한 한 요인으로서 불교 망국론을 그 주장하죠. 그런 그 불교 망국론의 그 주장 속에서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려시대의 그 사원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시각을 그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이제 왜 이 조선시대 그 이축 되었는가. 그걸 통해 갖고 이제 이 성시제의 그 방향성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 조선왕조실록을 다 일부밖에 이 뒤적거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미완의 그 원고입니다. 그리고 이 첫 굴레 때 이제 뭐 비슷한 그 제목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이 앞부분까지는 조금 새로 진행한 걸 넣었습니다만 뒷부분 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래 그 발표 때를 거의 이제 그대로 얘기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한기문 선생님이라든지 이병희 선생님의 그 생산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을 통해서 보면 어떤 면에서 성시제의 그 방향성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나중에 이 완성된 그 원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개 19세기 말고 20세기 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되죠. 그때 조선 왕조 멸망의 요인 중에서 이 유교 왕국론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의 그 경우에도 강만길 교수 같은 경우에 20세기 우리 역사 그 경우에서 보면 이 조선이 멸망한 그 가장 큰 요인 중에서 이 유교가 큰 부적부적 속성으로 기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점의 그 경우에 보면 1980년대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이 아시아 이 여러 국가 주자학을 신봉했던 그 국가들이 자본주의로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죽어갈 것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유교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시대에 따라가고 어떤 그 종교의 역할이라든지 뭐 사상의 역할이 판단되는 그 기준이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이 고려 말고 조선 초 경우에 불교 망국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 종교 통계상을 볼 것 같으면 불교 신자가 가장 많다는 그런 종교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불교는 망에 따라오는 전적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도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 권력 단방으로서 이제 얘기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려 말 조선 초 이 불교 망국론을 주장하는 유학자들의 그런 주장에는 불교가 조선 왕조에서 이 민으로부터 어떤 배척 받는 그런 요인들이 조선
거죠. 그래서 이 유골 교체에 따른 그 사원 그 교육 활동의 그 입중 양상을 그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갖고 이제 그 성시의 그 제일 그 방향성을 그 말씀 그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이 대개 그 44페이지에 그 보면 이제 이 조선 그 성종 때 이 경연에서 이제 그 고려사를 그 강합니다. 그때 이제 이극기가 이 불교 망국론을 그 주장을 합니다. 이 밑에서 그 넷째 페이지에 보면 성종 때 그 경연에서 고려사를 강하다가 홍영이 중국 그 축부로부터 대장경 한부를 그 배에 싣고 예성강에 이르렀는데 왕이 몸소 이를 맞았다는 그 후절을 있었을 때 자구성기 이극기가 이것이 고려가 망한 까닭입니다. 차갑한 임금이 비록 바른 것으로서 자손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읽지 않는 자가 그 적거든 하물며 이렇게 계통을 그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숭신함이 더욱 두터워지고 사사가 여영어 반이나 되었으며 전장의 간부보다 많았으며 세가 대적으로부터 종실의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머리 깎고 중이 그 되었으며 말기에 이르러서는 요성 신돈이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가히 경계할 바입니다. 다행히 우리 태종께서 사사를 협파하여 예례 하나만 남겨두었고 노위와 정책도 모두 다 간청에 그 몰입시켰으니 이는 가히 본받을 만합니다. 라고 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그 유학자들은 그 고려가 망한 원인이 그 불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극기의 이러한 주장에 보면 이제 사원 전민의 이 과다 그리고 성녀가 숫자가 더 많다. 뭐 이 사원이라든지 여영의 그 반이가 되고 또 송사고려들에도 보면 이 성녀가 3분의 1 정도가 된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려 그 묘지명들을 그 분석을 했고 성녀 숫자가 한 10%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보면 이 고려 시대의 그러한 그 멸망 그 원인을 이제 그 유학자들이 그 이제 그런 부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45페이지 이 둘째 단락에 보면 불교 비판과 배척은 불교가 무부무분의 그 종교요 불충불교 그 풍속으로 유교 상당 오륜을 그 깨뜨린다는 점과 인가 응고설에 대한 이 비판적이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원의 그 경제적 그 축적 문제로 그 기결가 된다. 이거 기업 경우에 앞에서 그 살펴봤다시 다 그런 그 부분들을 지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면에서 이 사원 전면 성역 그 숫자 여기에 대한 그 비판으로 그 기결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태조라든지 이후에 태종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성종부 쭉 이 연산군 중종 때까지 이 사원 전민의 협거 조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불교 사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제적 기반을 박탈당하는 거죠. 이게 고려 시대 불교가 조선 시대에 와갖고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원 주민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성녀들도 사원을 떠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성녀 불교가 이축되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록들을 볼 것 같으면 고려 시대의 경우에 사찰은 사원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페이지에 첫째 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대 사찰의 경제적 토대는 신자들의 시주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비중은 미미했고 그 재정의 대부분은 사찰이 소유한 토지, 즉 사원전의 수입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중국 역사상의 이 불교와 경제를 다룬 연구에서 이 불교 사원이 풍부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토지와 노동인구를 장악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원이 그 잉여 재산으로
농공상업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고려 사원 경제를 다룬 연구에서는 이병기 선생님이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한 겁니다. 어느 종교처럼 기부금이나 헌금이 제도가 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권력의 민원을 신도로 확보해 단을 놓고 삼지 않았다. 이것은 불교 사원이 더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필요로 한 요인이다. 토지의 경영이라든지 고리대 운영, 그리고 상업활동 등 자체의 경제활동이 고려 사원에서 더욱 중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교는 대부 행위를 제약시하지 않았으며 생산을 강조하지 않는 관념이 있는데 이것은 사원 경제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백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성녀들의 경우는 이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향이 적었다. 그런 것으로도 오늘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신에 보시를 권장하는 논리가 크게 발달하여 사원의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작정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교 경우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원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빈대화가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이런 이 지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사원이 시주 비중이 미미하였고 기부금 헌금이 제도화되지 않다고 하지만 한 가지 간과된 것은 고려시대의 경우 관음상제 일상예절이 불교적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원은 특히 상제례와 관련하여 신도들의 시주가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원은 특히 상제례와 관련하여 신도들의 시주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 1302년의 아미타불 복장 경우에도 보면 발언문에서 보면 이제 자기의 조상들의 어떤 명복을 비는 그런 이 발언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 상제례가 불교 사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불교 경우에는 거기에 인연해갖고 시주라든지 이제 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주 경우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정빈에 대한 보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경우에 그런 상제례가 이 불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면에서 사원 정민이 이제 가닥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사원의 경제적인 확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6페이지에서 밑에서 네 개를 봅시다. 고려시대의 상제례가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원은 이 왕실과 개인의 구복을 비는 경향이 강하였고 사원은 이에 인연하여 보시를 권장하는 논리가 크게 발달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종교가 개인의 구복을 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약한 경향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말 조선 초 유불교체에 따른 상제례가 사원에서 개인의 집으로 옮겨감에 따라 불교 생산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갔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 그런 생산활동이 위축되니까 결국은 사원의 교역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시도 조선시대의 경우에 겨우 원맥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교회와 사찰이 자체 생산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신자들의 시주와 헌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 역시 고려시대 불교 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 고려시대의 경우에 상제례가 이 불교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왕실에서부터 뒤쪽 일반민들에게 이렇게까지 굉장한 보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원이 태려 어떤
나름대로 그런 그 생산 활동이라든지 여기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상계가 관련해갖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보면 우리의 그 경우에 어떤 면에서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불교에서 그 상계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문화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그 개인의 그 구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 종교 그 대사회적 기능이 우리의 그 경우에 지금 그 불교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라든지 그 천주교라든지 이런 그 부분의 그 경우에 이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상제례가 고려 시대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 그 전통이 어떤 개인의 후보 현상에 빌어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지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 시대 불교가 많은 사원들을 갖게 된 것도 상제례가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신, 문벌 등이 사원의 전민들을 바치기 때문이다. 그에 부응하여 각 사찰들은 기일고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경우 간원상제, 일상예절이 불교적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원에서 그 소요 물품을 생산 내지 조달하는 사원수공이 발달하고 사원을 중심으로 한 교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바탕 위에 사원은 목조 건축 석조탑이나 금속 공예품, 시술, 초상화 해야 등의 발달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녀들은 이런 일기를 공감고 생산활동에 종사하기도 하고 또 물품의 조달을 인근 마을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천의 생성을 가져왔고 고려시대 제가상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사원은 다량의 물품 구매자였으며 동시에 판매자였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경우에는 앞에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둘째 단락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사원에서는 수공업 제품 등의 생산 활동을 하였다. 다만 고려시대의 경우 불교는 국교지에 있었으면서 왕실과 일반민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원상제, 일상예절이 불교적 의식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장 고시가 이루어졌고 상제례에 인연한 생산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일부작, 일불식과 탑벌의 정신, 제략과 청빈, 금소를 놓아버리고 이익을 거쳤다가 결국 주저하게 설러지게 되었다. 이 향적 스님이 프랑스 수도원인 피에르키 비에서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종교는 청빈했을 때 비로소 대중에게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다고 한 대목을 고려 말의 성녀들은 놓쳐버렸다. 결국 청빈을 모토한 성리학자들에 의해 성녀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종으로 간주되었다. 고려말 조선초 유불교체에 따른 상제례가 이 사원에서 개인의 집으로 옮겨감에 따라 불교 생산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갔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성녀들은 시주와 탁불을 통해 사원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 이제 각 문중들이 이 봉제사와 적임계 비용이 과다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 왕조가 멸망하는 하나의 요인도 이 봉제사 적임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어떤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옴으로써 결국은 어떤 면에서 이 조선 왕조가 어떤 이 생산 활동에 재투자하지 않는 비용이 이제 시작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죠. 그럴 경우에 어떤 면에서 이 봉제사 비용의 경우는 이제 고려시대의 경우도 막대한 비용이 되어졌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고려시대 사원의 경제력은 거기에 크게 의존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려말 대다수 승려와 장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난 뒤 남은 절과 승려들에게 고려시대에 있겠던 생산활동이 겨우 명맥을 이어갔지만 그에 인연하여 온갖 자비로 하나로서 각종 생산활동이 강요되었고 그것은 승려에게 고역이었다. 그런 까닭에 사원이 특정 물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관가, 서원, 향교, 양반 등의 침탈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원은 그것을 놓아버렸다. 이 시조와 탑가를 통해 사원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풍소가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회원, 신윤부고, 노상, 탁발 그림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할 이 대목이 담겨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고려에서 조선관조로 변하면서 되게 고려시대의 경우에 한기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려에서 이 중세까지는 이 종교 이 시설이 한 지역 사회에서 중심에 있거든요. 이 수나라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탑이 굉장히 높게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교회를 하는 천탑이 굉장히 높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게 어떤 한 지역 사회도 이 중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도시에서 있으면서 이 사원이 그런 중심 역할을 할 적에 어떤 면에서 사원의 경우에는 이 두 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생산활동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당시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주된 교육 활동의 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선시대가 되면서 되게 불교가 배척되면서 산중국 들어갔습니다. 그럴 경우에 산중국 불교는 사람들이 쉽게 차지 않죠. 그리고 또 유교에서 제사 기능이 개인 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교 승려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사람들을 갈 수 없고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상 탑발이라든지 이 도시로 가는데 이 도척제 시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어떤 면에서 이 조선시대 불교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윤복 회원 사진첩이라든지 이 50페이지의 밑에 경우에 되게 이제 그런 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5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조선시대 경우에 이 부녀자들이 주로 이제 사찰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고려에서 중앙으로 오면서 왕실이라든지 귀족들이 이 불교를 돌리면서 가장 큰 어떤 면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활동 이제 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그런 경제적 기능의 저하 그게 또 어떤 면에서 이 조선시대에 오면 성씨가 결국은 쓰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시를 넘어 생산활동을 통한 작업자족하는 사원을 그림이 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적 스님의 가톨릭 수도원 체험기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을 읽어보면 향적 스님이 베르 끼비 프랑스 수도원을 체험하게 된 계기는 프랑스에 머물렀던 호진 스님으로부터 작업자족하는 프랑스 수도원의 시스템을 듣고 수도원 운영을 신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꾸려가는 이야기가 매혹적으로 들렸고 기회가 있으면 꼭 체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프랑스 가톨릭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향적 스님은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서양의 문화는 다르지 않다. 가톨릭은 서양의 종교이지만 분명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우리나라 불교계도 작업자족하며 수행되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그 후 향적은 프랑스 수도원 생활을 체험하면서
출판사에 나가 책 정리를 하고 도자기 일역에서 일했고 치즈 만드는 그 공장에 가서 일하기도 하였다. 그는 수도원에서 만드는 치즈는 수도원에서 시삭돼 먹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내다 팔아 그 수익금을 수도원 운영에 보탠다. 치즈뿐만 아니라 도자기와 새우는 수준급이어서 프랑스에서 알아줬다. 내가 만든 도자기는 한국 스님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수도원을 방문한 프랑스인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적고 있다. 수도원을 떠나며 한 종결사에서 향정은 가톨릭 신자들의 성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기도와 묵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한국 불교의 그 문제점이 신도들의 교시에만 의존한 채 생산활동을 통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혹자는 가톨릭 그 수도원과 한국어 불교 사원의 그 구조가 다르다고 한다. 한국어 불교 사원은 가톨릭 그 수도원과 다르지만 사원은 서구어 교회와 수도원이 그 합치된 공간과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 사찰은 자급자족의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한국어 불교계뿐만 아니라 기독교 등의 그 제종교들은 자급자족의 시스템이 부족하고 신도들의 성금과 보시에 의존한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그러다 보니 신도들의 이 복을 빌어주는 기복신앙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종교 사회적 기능이 부족하다. 받는 것에 너무 길들여진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제 향적 스님이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불교계도 자급자족하며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원이나 성녀들이 일일기, 일사일기를 지녀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 사원의 생산활동의 한장이 되고 그 생산물품을 성씨를 통해 유통시켜야만 할 것이다. 성씨는 불교용품을 기능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일일부작 일일불식에 충실하여 기도와 묵상의 기운이 깃든 성녀들의 상품이 진열되어야 한다. 그런 제품이 칼로를 뚫을 수 있을 것이고 성씨의 성패로 이어져 이 생명력 있는 시장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현재 성씨가 원래 4년째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성씨 때 성녀들이 그리고 한국 불교계에서 나름대로 각 사원이 갖고 있는 이 특징적인 상품들이 얼마만큼 출품되었고 그것을 이 성시에서 유통시켰는가 그런 질문을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녀들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불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거는 시장의 팔로에 생산이 그러겠죠. 그러면 성시는 그런 제품들을 회사 제품들이 아니고 그런 제품들을 내놓을 적에 성시가 아마 앞으로 명맥이 끊기지 않고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제안하면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